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 영역 해설 강의하게 된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4학년도 수능 B형 베토벤 교향곡의 음악사적의를 가지고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락에서 이제 베토벤 교향곡을 얘기하는데요. 서양 음악세에서 한 획을 그은 걸작으로 평가가 된대요. 그 까닭은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하는 창작 기법의 탁월함으로 설명할 수 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여기 뭐가 나왔냐면 창작 기법의 탁월함이라는 말이 나왔죠. 그렇죠? 이 사람이 걸작으로 평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작 기법의 탁월함.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연주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되어 있는 제3번 교향곡 영웅에서 베토벤은 으뜸화음을 펼친 하나의 평범한 소재를 모티브로 취하여 다양한 변주와 변형 기법을 통해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락을 다채롭게 들리게 했다. 자,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음악 소재를 개발하고 그것을 다채롭게 처리. 소재를 취하여 다양한 변주, 변형 기법을 써가지고 통일성 유지하면서 다채롭게 처리. 이런 말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이처럼 정리 들어갑니다. 이처럼 단순한 소재에서 착상하여 차감 발상하여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함으로써 성취해낸 이 복잡성.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후대 작곡가들이 본받을 만한 창작 방식의 전형이 됐다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거를 통해서 기법을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것. 유례 없이 이 늘어난 교향곡의 길이는 이제 1시간 넘는다고 했어요. 그들이 넘어서야 할 산이었다. 다시 말하면 후대 작곡가들한테는 본받을 만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극복해야 될 대상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음 단락. 그렇다면 오로지 작품의 내적인 원리만이 베토벤 교향곡의 19세기 중심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하게 했을까? 그래서 내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단순한 걸 통해서 복잡성을 띠게 되었고 그때 다양한 기법, 다채로운 모습 만들게 되었다는 건데 그것만 갖고 이제 베토벤이 유명해졌겠냐? 그건 아닐 거예요. 베토벤의 신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초 음악사의 중심에 서고자 했던 독일 민족의 암묵적 염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19세기 초에 독일 민족들은 우리가 음악의 중심에 섰으면 좋겠어 라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이상과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것은 1800년 전후하여 뚜렷하게 달라진 빈의 청중의 음악관,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그리고 당시 유행한 천재성 담론, 즉 세 가지가 반영이 된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이 내적인 어떤 구조와 원리만으로 19세기 어떤 하나의 획을 긋고 걸작으로 평가받고 후대 작곡가가 본받을 만한 내용으로 되었겠는가? 아니라 19세기 초에 독일 민족의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그런 암묵적 염원, 소망과 이상과 꿈이 있었다. 그것은 뭐가 반영된 거냐? 첫 번째, 빈 청중의 도시 이름이죠. 음악관이 반영됐고, 두 번째, 음악에 대한 독일 비평가들의 기존의 관점이 아닌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이 있었고, 이게 반영됐고, 세 번째는 그 당시 지냈던 천재란 무엇인가, 천재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담론, 이야기가 반영이 되었던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또 설명해 줄 겁니다. 빈의 새로운 청중의 귀는 유럽의 다른 지역 청중과는 달리 순수 기악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귀가 열려 있었다. 어디에? 순수 기악에 더 신경 쓰고 있었다. 그럼 여기서 순수 기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순수 기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연합되지 않는 음악을 뜻한다. 순수하게 악기 갖고 내는 소리만 얘기한다. 그 당시 청중은 언어라는 것이 순수기악이 주는 의미를 담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얘 갖고는 얘가 하려는 얘기를 다 담지 못해.
그래서 제목 없애, 가사 없애, 이런 외적 단서를 원하지 않았어요. 순수하게 그 악기와 악기 소리로 이루어진 음악을 원했던 거지. 그들이 원했던 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그 무한을 향해 열려있는 음악 그 자체, 그 무한을 향해 열려있다는 것은 바로 음악, 그 음악 그 자체, 다시 말해서 순수기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청중들의 음악가는 순수기악에 꽂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당시 음악 비평가들은,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이겠죠? 음악을 알매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원했다. 무슨 소리냐? 이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로 본 이전 시대와 달리, 자, 이전 시대에서는 음악은 정서의 촉발자다라고 봤는데요. 그치? 독일 비평가들, 19세기 독일 비평가는 알매 방식으로 보고자 했던 거예요. 음악을 감상자가 능동으로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 본 거예요. 이해.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슈레게 전문가 나왔죠? 모든 순수기악이 철학적이라고 봤고요. 호프만 베토벤의 교향곡이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라고 주장했다. 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순수기악이야말로 이 철학의 모습이고 보편적 진리를 향한 문이다라고 옹호하고 있는 거죠. 요컨대 요약합니다. 당시 빈의 청중과 독일의 음악 비평가들은 베토벤의 교향곡이 음악의 독립적 가치를 극대화한 음악이자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순수기악의 정수로 느껴졌다. 그러니 독일 비평가들의 새로운 관점, 이 비평가에는 이제 슈레겔이 있고 또 호프만도 있지만 이들은 이제 순수기악이야말로 또 이게 핵심이다. 그죠? 독일 민족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해주는 건 이 순수기악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욱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독일 지역에서 유행한 천재성 담론도 베토벤 교향곡에 특별한 지위를 얻는데 한몫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상은 타고난 재능으로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자였는데 베토벤은 이전 교향곡의 전통을 뭐예요? 수용해요.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채를 더하여 교향곡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렇죠? 그럼 다시 말하면 천재가 그 당시에는 기존의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통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재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것인데 베토벤이 바로 뭐였어? 기존의 전통을 수용하면서도 독창적인 색채를 가미했기 때문에 새로운 게 된 거거든. 그럼 베토벤이 이걸 다 충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야말로 이런 천재라는 인식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교향곡이 더 주목받게 되었다. 이런 외적인 베토벤 자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의 염원과도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베토벤 신화 형성 과정에는 독일 민족의 음악적 이상, 염원이 반영되었다. 하나, 둘, 셋, 이게 반영되었지. 그래서 베토벤 유명해지는 거에 일조한 거예요. 베토벤 교향의 획득되는 길이, 그 영혼 교향곡 같은 경우는 1시간이 넘는다고 했어요. 후대 작곡자들이 본받아야 될 것이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될 과제였다. 괜찮았고, 베토벤 교향곡에서 복잡성은 단순한 모티프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창작 방식에 기인한다. 즉,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들어냈다고 했잖아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베토벤 교향의 영웅의 변주와 변형 기법은 통일성 속에서도 다양성을 구현했다. 당연하죠. 단순한 것을 변주, 변형 기법 써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었고 다채롭게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4번 괜찮고요. 5번 베토벤의 천재성은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 안 했어요. 음악적 관습, 전통을 일단 수용하고 거기에 교향곡이란 새로운 장르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교향곡을 베토벤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베토벤의 교향곡은 이렇다는 얘기 있어도 베토벤이 교향곡을 만들었다는 등 또는 베토벤이 기존의 음악적 관습을 부정했다는 등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통을 수용해서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인정받는 부분이어서 5번이 적절하지 않아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기억의 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본문에서 새로운 청중의 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빈 청중의 기. 자, 가장 가까운 것은 음악은 1번 소리를 다양하게 변형시켜 그것을 듣는 인간의 정서를 순화시킨다. 자, 빈 청중들은요 정서 얘기 안 했습니다. 쉽죠? 정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서보다는 순수 기악 그 자체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 2번 음악은 인간의 구체적 감정을 전달하는 점에서 그 자체가 다르다. 감정 전달 안 했습니다. 그건 이전 시대라고 했어요. 3번 가사는 가락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냐면서 언어는 음악의 본질적 요소다. 언어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나 가사도 안 넣었어요. 원치 않았어요. 4번 음악은 언어가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면서 언어를 초월하는 예술이다. 그렇죠? 언어가 하지 못하는 걸 순수 기악이 해준 거야. 그 순수 기악의 메시지는 언어로 표현이 안 돼. 형용할 수 없어. 따라서 언어는 배제시켜야 돼. 이런 입장이어서 4번 순수 기악이 훨씬 더 초월적인 개념이고 초월적 예술이다 라는 게 적절합니다. 언어보다 더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5번 창작 당시 시대상이 음악에 반영되는 점에서 음악 외적 상황은 음악 이해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창작 당시 시대상은 이제 독일의 비평가들이라든지 빈 청중들의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음악에 반영되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베토벤이 이런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이 단순히 그 음악의 뛰어난 특성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 시대적 배경의 영향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선 음악에 반영된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이미 음악은 만들어졌고 그 음악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죠. 자, 30번 보기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로시니가 나오는데요. 베토벤과 동시대인으로 당대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오페라 작곡가였어요. 아, 이 사람은 오페라구나. 당시 순수 기악이 우세했던 빈과는 달리 그렇죠? 빈은 순수 기악이에요. 이탈리아, 프랑스에서는 오페라가 여전히 음악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오페라가 짱이야 그런 거예요. 자, 당대 소설가이자 음악 비평가인 스탕달은 로시니가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유려한 가락에 능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최고의 작가를 평가했다. 자, 그러면 스탕달은 로시니가 최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비판했냐면 빈의 현학적인 음악가들과는 달리 여기서 현학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좀 더 과시하게 해서 학문적으로 드러내는 거야. 자신의 학문적 지위를 좀 과시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이 좀 있어 보이는 척하고 아는 척한다 이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스탕달 입장에선 빈 청중들과 빈의 음악가들과 빈의 비평가들은 전부 다 무슨 철학이니 뭐니 하면서 좀 너무 아는 척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는 베토벤보다는 스탕달 입장에서는 로시니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락에 능한 이 로시니를 더 최고로 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선지에서 슈레게는 로시니를 순수기악의 정수를 보여준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 않겠군. 슈레게는 독일의 비평가죠. 그리고 베토벤을 높이 평가했죠. 순수기악의 정수라고. 하지만 로시니는 순수기악이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비판했겠죠. 다시 말하면 슈레게는 로시니를 베토벤만큼 높이 평가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시면 호프만은 당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유행하던 음악이 새로운 전통을 창조했다고 보지 않겠지. 호프만도 순수기악을 보편적 진리 향해 하늘 열려있는 문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보편적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에 유행했던 음악은 오페라고 오페라를 인정하거나 오페라를 새로운 전통이라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 3번 음악을 알매 방식으로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슈레긴이나 호프만 같은 사람들이죠. 오페라는 교향보다 우월한 장르로 평가받았겠군 이라고 했는데 오페라가 더 우월한 게 아니라 교향곡이 더 우월한 거죠. 즉 오페라는 교향곡보다 어때? 열등한 장르로 교향곡이 더 짱이야 이러고 있었겠죠. 그치?
4번 스탕다른 로시니, 오페라 로시니를 칭찬했던 사람이죠. 스탕달에 따르면 로시니의 음악은 베토벤이 세운 창작 방식의 전형을 따름으로써 로시니가 베토벤을 따라가진 않죠. 이 사람 순수기악이고 이 사람 오페라니까요. 그래서 말이 안 돼요. 따르지 않습니다. 5번 당시 오페라가 여전히 인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서만 그래요. 음악을 정서의 촉발자가 아닌 능동적 이해 대상을 보려는 청중의 견해. 이건 누구 겁니까? 빈의 견해죠. 다시 말하면 독일 청중들의 견해죠. 그리고 오페라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입니다. 이 둘은 서로 연관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5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베토벤의 어떤 그 실력과 능력도 뛰어나긴 하지만 사실 그 시대적 분위기가 그 음악가에 대한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더라. 이런 것을 한 3가지 관점, 청중들의 특성과 비평가의 특성, 그리고 천재성 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입장과 관점을 서로 대조되는 상황들이 나타났을 경우 명확하게 이 친구는 본문의 입장에 근거를 하고 있고 얘는 보기의 입장에 근거를 하고 있군, 이렇게 편가르기가 좀 명확하게 된다면 이해하기가 좀 쉬웠던, 수월했던 지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좀 더 신경 써서 문제를 좀 꼼꼼히 하나하나 풀어가는 여러분과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